다가오고요. 양재천변이 아주 청명한 날씨로 이렇게 우리를 오늘 반겨준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의 제목이 에너지, 미래 디자인. 지금 지금까지 저희가 개최했던 이 포럼 제목 중에 가장 감성적이고 그러면서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허은영 교수님, 그리고 제가 평소 존경해오던 우리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님 이렇게 모셔서 패널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 하면은, 에너지는 키스텝이 미션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기획하고 또 향후 디자인하는 이것을 넘어서 그 에너지 이후 또는 그 넘어서의 산업, 또 그것을 넘어서 경제, 정치. 그래서 에너지는 정치와 경제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 2년 전이지만 2015년에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실가스를 저감하자,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 녹색 성장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탈원전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과연 에너지,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근데 삶을 떠나서 에너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류의 역사가 에너지의 패권을 두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허은영 교수님께서 오늘 이제 바로 지난달에 번역한 책이신데요, 황금의 샘, 에너지 정치 경제학을 저는 다뤘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단지 오늘 기술을 넘어서, 산업을 넘어서 정치 경제의 입장에서 보자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배럴당 50달러라는 그 마지노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50달러? 원유는 5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셰일 가스가 과연 에너지 패권의 강자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탈석유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나가야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어떤 기술로, 어떤 산업의 경쟁력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 여기에는 늘 우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러한 전략, 그리고 키스텝으로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에 우리는 1조 6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이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또한 어떤 기술 개발의 효과를 가져왔느냐.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2차 전지에서는 대한민국이 최강자로 올라서고 있다. 그것도 향후에 연료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또한 페롭스카이트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진 그 해양전지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없이, 천연가스도 없이 95% 정도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나라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향후의 에너지 패권을 확보해 나가자, 이제 이런 측면의 에너지 정치 경제학을 오늘 허은영 교수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말씀드린 김진우 전 원장님, 또 주식회사 MTFC의 이태원 부사장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우수 본부장님께 고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향후 에너지에 대한 통찰력과 해안을 갖고 한국의 과학기술 기획에 큰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이만 감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지금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대전에 갔더니 이제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나름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국하고 연계를 좀 맺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관련된 토론을 애경연에서도 오시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오시고 해서 독일 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하고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앞서갈지는 모르겠는데 배터리하고 이런 부분은 한국이 훨씬 잘 가니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배터리하고 독일의 재생에너지하고 한번 같이 결합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독일 쪽에서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제 독일보다 더 앞서가 있는 분야가 꽤 있구나. 이런 때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과거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 미래 디자인이라는 것을 붙이는 이유는 사실 이 위에 있는 책 때문입니다. 바클라브 스밀이라는 분은 체코 태생이고요. 석탄이 많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교수를 하셨는데요. 에너지 애트 크로스로드라는 책을 2003년에 내시고 그 외에도 다른 에너지 관련된 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목을 창작가 비평사가 번역을 의뢰를 해서 저하고 이제 김태희 교수님, 이수각 교수님 세 분이 서울대 공대 교수 세 명이 모여서 책을 번역을 했더니 창비사에서 붙여준 제목이 에너지 디자인이었습니다. 영어 제목하고 너무 다르죠, 느낌이. 처음에는 막 실랑이를 하다가 그 제목이 가지는 뜻을 조금 알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저도 강의 제목에 미래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책은 리차드 뮬러라고 버클리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고요. 사실 Physics for the Future President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래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실제로 버클리 대학교 강의 이름입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예를 들어 미래 대통령을 위한, 여기서 미래 대통령은 버클리 대학교 학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좀 말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게 훨씬 허용되는 거고요. 한국의 출판사는 미래자를 딱 떼버리고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라고 이름을 바꿔서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요 책이 이제 한국에 나온 게 2014년이고 제가 뭐 번역에도 조금 개입을 하고 이제 감수도 하게 됐고, 운이 좋게 그때 대통령 에너지 신산업이 한참 이슈였고, 에너지 신산업 대회를 한국에서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책을 보고 이분을 불렀어요. 졸지에 저는 또 한국 스케줄 만들어야 된다고 서울대학교에서 모시고 해서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뭐 책도 사인 받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 전 세계의 석학들이 21세기의 주요 주제가 뭐냐고 얘기하니까 20세기 때는 주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주요 이슈였다면 기후변화 이슈가 분명히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공급 쪽 사이드에서의 정책만 있다가 소비 쪽 사이드의 정책이 동시에 등장한다라는 얘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21세기 초반에 벌써 한 10몇 년 됐네요. 우리나라에 근무하시던 주한 러시아 대사께서, 이게 한국말로 발음을 하면 좀 안 좋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 발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고요.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인터뷰 기사를 싣고 대놓고 한국 정부 보고 뭐라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 2년 차였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아무 대응을 못했는가? 실제로 선진국들을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에 국가 에너지 장기 계획들을 전부 내놓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유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때 국제 유가가 얼마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배럴당 2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도 뭐 이 내용을 모르지 않았고요. 노무현 대통령 첫 해에 실제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보고도 만들고 국가에너지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슨 일이 터져서 사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나라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2008년에 가서야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다음이었습니다. 뭐 얘기하시는지 금방 알아채시겠죠. 그럼 왜 이걸 발표 못했냐 하면 바로 그 이유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이슈였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위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원자력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거였고요. 지금 뭐 사드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국가 전체가 결사반대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자체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원자력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책으로 내놓기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유럽과 선진국들은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시작하자마자 유럽은 제일 먼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장기 에너지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1986년 1, 2차 오일 쇼크가 끝난 다음부터 10여 년간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어 오다 보니 전 세계의 석유 사용량이 늘기 시작했고요. 또 그렇게 낮은 가격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른바 오펙 국가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량 중에 오펙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늘기 시작했고요.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저 친구들 저러다가 사건 만들어내지라고 생각을 해서 오펙에서 수입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은 실제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늘어날 거로 보이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고민을 했고요. 마침 북해 유전이 있습니다. 유럽은 북해 유전, 그러니까 가스와 석유가 충분히 나오고요. 프랑스의 원전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오케이, 이거 충분하니까 요거 가지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걸 줄이자. 그럼 줄이는 방법을 뭐로 할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쓰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쓰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두 가지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것들이 유럽의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약 정책의 대표적인 게 독일의 린 정책입니다.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고요. 대학, 정부, 연구기관이 모여서 기업들이 원하면 기업의 자문을 받아서 기업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노하우를 그 옆에 회사에게 계속 전가해서 현재 이미 400개 기업을 끝냈고요. 목표가 3,000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1인당 전기 사용량이 5,000W인데 그걸 2,000W까지 줄이겠다고 선언을 해서 정말로 절약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아예 그 전기 자체를 다른 형태, 즉 석유나 석탄 등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것으로 바꾸겠다는 시도를 했고요.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그리드죠. 전력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유럽은 국가들 간의 전력망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관련된 학회에 가면 논문의 절반이 이 시장 간의 가격을 어떻게 조율하고 할 것이냐가 아주 대표적인 논문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냥 섬으로 살고 있고 일본과 중국과 전혀 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중일이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사실 실제로는 따로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유럽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그때가 아들 부시,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막 취임했을 때였고요. 그때 부통령이 체니였습니다. 딕 체니였고 기억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석유 관련된 기업에 관련된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요 관리, 신재생 관심도 없다. 나는 해외 유전 개발 진출할 거고 중동 질서 재편을 통해서 국제 유가를 안정할 거고 원자력을 다시 하겠다는 공급 유지 정책을 썼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게 2001년 5월이고요. 정확히 4개월이 지나서 9.11 사태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정말 중동 질서 재편을 하고 들어갔었고 혹시 옛날 뉴스를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중동 질서를 들어가서 좀 하려고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국제 유가 안정이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는 옥수수를 써서 바이오 에너지를 쓰겠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 식량 가격을 한번 들었다 놨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정책을 쓰겠다고 미국은 결정을 했고요. 계속해서 공급 정책적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디서 성공을 했냐면 셰일 가스 개발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기술 개발이죠. 원래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려웠던 것을 헬리버튼 같은 중소 회사들이, 말이 중소 회사지 사실 한국의 기업들보다 훨씬 등치가 크긴 합니다만 뭐 엑슨모빌 등등하고 비교하면 중소기업들이죠. 그 회사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싼 가격에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의 그냥 천연가스 전보다 훨씬 싸게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바꾼 게 현재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묻혀있는 매장량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열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표이고요.
보시면 전통 가스에 비해서 미국과 중국 쪽이 셰일가스 매장량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 가스가 이미 많이 있는 유럽이나 러시아 등등은 뭐 아직까지 셰일가스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테크놀로지 자체를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현재 미국 회사가 진출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가 무서운 건 그 왼쪽 밑에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총 매장량이 전통 가스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양인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21세기 초반에 유럽과 미국이 각각 장기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안보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유럽은 기존에 갖고 있는 북해 유전의 프랑스 원전에 더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스 수출국이 되어 있고요. 석탄 발전소를 가스 발전소로 바꾸면서 CO2를 줄이는데 자신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성공한 거죠. 미국과 유럽은 재미있게도 그러나 추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형을 갖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상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미국은 에너지 절약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요. 특히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후변화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정부도 기본적으로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나라가 다른 대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벤치마크를 하기가 좀 난감해졌습니다. 예전엔 전 세계가 똑같은 정책을 썼기 때문에 선진국들 벤치마크에서 대강 합치면 정책이 나왔다면, 이젠 국가마다 다른 정책을 쓰기 시작한다는 특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마다 쓰는 에너지원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어느 나라를 벤치마크해야 되는지 참 고민되는 시대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진영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기초로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인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풍력 발전기, 그다음에 원래 북해 유전하고 프랑스 원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미국 내에서 나는 셰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기술 개발을 똑같이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얘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반면에 한중일 3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이 따라가기가 어렵고요. 세 나라 간에 공통적으로 망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니 서로 쉐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본이 해가 먼저 뜨고 중국이 해가 나중에 뜨니 뭐 이렇게 서로 뭐 하자 뭐 이런 것도 하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형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 독일 전문가 포럼에서도 그 한국 쪽에서 질문을 하기를, 야 그럼 독일이 성공한 이유를 단 한 개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런 건 없고, 근데 분명한 건 한국이 뭘 할 건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건 결국 찾아야만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사실 정확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벤치마킹하기 좀 어려운 시대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런 노력들이, 한국에 맞는 노력들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다양한 토론이 벌어지는 시기가 이제 오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하나의 변환 형태가 눈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더 다른 변환과 전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지도 모르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순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월드 에너지 카운슬이라고 뭐 국제 에너지 협의회가 되나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했었고요. 한국이 의장국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매년마다 에너지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라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회원국 125개국들의 순위를 매기는데요. 에너지 분야의 인덱스가 3개가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에너지 평등, 그다음에 환경 지속성. 3개 지수의 등수를 보시면 안보는 72위, 환경은 88위입니다. 그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을 표현하는 순위는 28위이니까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한국은 70위 이상으로 올라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이 이제 환경 지수에서 저희보다 좀 밑에 있는 걸 제외하면 일본과 중국은 나머지 두 지수는 훨씬 더 위에 있고요. 그나마 전력망 등등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에너지 평등 지수는 그래도 30위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진국들은 두 가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바로 그 두 가지 목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몇 등이냐고 얘기하시면 70위권, 80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성공한 정책이 있습니다. 70, 80년대 1, 2차 오일 쇼크 때 천연가스를 도입했고 원자력 발전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석유에서 탈석유죠. 그 시절에는요. 탈석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실제로 이 두 가지가 하필이면 재미있게도 CO2가 덜 나오는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80년대 때 이미 CO2가 덜 나오는 쪽으로 이동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는 전 세계 에너지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에게는 모범 사례로 실제로 뽑히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자급자족률이 바닥으로 내려갔죠. 그전에는 국내 무연탄이 있었고요. 그래서 88년 우리나라 88 올림픽을 할 때만 해도 가정용 난방연료의 80%가 연탄이었습니다. 지금은 혹시 아마 없으실 걸로 합니다. 제가 약간 여담입니다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겨울에 연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러시지 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집에 연탄을 공짜로 줘도 혹시 쓰실 분 있으세요? 연탄을 공짜로 줘도 스스로 쓰고 싶지 않은 거라면 그거를 왜 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는 것에 관해서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남한테 주면서 봉사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본인이 쓰고 싶으신 걸 갖다 줘야겠죠.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 하나 깔아주시든지, 그죠? 뭐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게 진짜 좋은 봉사가 되는 거지. 뭐 저는 제 석탄 논문이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에 대한 거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무연탄이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연탄구이집 가보셨습니까? 네, 그쪽에서 60%를 우리 원장님 계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 정책 뭐 잘 알고 계시면 뭐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형태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무연탄을 쓰던 시대에서 사실 지금 이미 벌써 전환이 확실하게 한번 벌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선진국만큼 정책을 안 썼냐 그러면 아닙니다.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2001년, 2002년에 신재생 에너지 1차 기본계획, 해외자원 개발 1차 기본계획이 전부 수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선진국 못지않게 계획을 수립하긴 했던 겁니다. 뭐자가 차이가 나냐고요? 선진국은 성공했고요.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기술 정책과 에너지 산업 정책이 앞으로 등장하지 못했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유럽은 분명하게 민간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혁신성을 담보하면서 앞서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키스텝의 자료를 좀 이용했습니다. 그 정부 연구개발비 순위에서 보면 에너지 아까 원장님 얘기했죠. 1조 6천억 정도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IT, BT 등등과 비교해봐도 그렇게 나쁜 순위는 아닙니다. 민간 연구개발비로 들어오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이 7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민간은 그럼 왜 R&D를 안 할까라는 아주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 민간의 포스코, 포스코는 좀 사례가 굉장히 다른 기업입니다만 실제로 에너지 분야에 대기업이 없는 것도 아니죠.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왜 R&D 지수가 저렇게 작을까라는 고민을 혹시 키스텝에서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얘기를 하다 보면 요새 4차 산업혁명이 워낙 크게 이슈라서 도대체 산업혁명하고 에너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아서 사실 이 준비를 좀 몇 년 전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차 산업혁명 그러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증기기관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석탄이라고 기억을 하시죠. 근데 막상 전기기관이 탄생할 때 에너지원이 뭐였냐고 물어보시면 석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산업이 쓰던 에너지는 목재, 수력, 풍력, 충력, 인력. 좋게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에너지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풍차 옆에, 수차 옆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했어야 됐으니 대량으로 지을 수도 없고요. 수요차하고도 멀기 때문에 수송하는 데도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석탄이라는 걸 찾기 시작했고요. 석탄이 좋은 건 뭐냐면 캐 가지고 운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처로 곧바로 가져가서 거기 공장을 지을 수 있고요. 뭐 충분히 캐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이즈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그 석탄을 마구마구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탄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왜 모자라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가지고 있던 기술로는 석탄광을 충분히 땅 밑으로 깊게 파고 들어갈 만한 기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엔진이라고 불리던 게 뉴코만 엔진이었고요. 뉴코만 엔진은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땅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 나쁜 가스도 나오고 뭐 지하수도 나오고 이걸 다 퍼내지 않으면 그때는 기계로 석탄을 캐는 게 아니죠. 사람이 캐는 겁니다. 예. 아마 옛날 그 탄광 테크놀로지 중에 까나리아를 쓰는 아주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까나리아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면 까나리아가 죽으면 앞에 유독가스가 있다. 뭐 이런 거 저도 어릴 때 배우고 그랬는데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걸 다 캐내고 빼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서 석탄을 생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은 뭐 방직 산업 이런 게 막 커졌으니까 수요가 폭발했던 거죠. 근데 그때 제임스 버트가 글래스고 대학에 근무를 했었는데 마침 기계공학과에서 뉴코만 엔진으로 실험 실습을 하다가 이게 고장이 났고요. 그거를 고치다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뒤에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제임스 버트의 전기기관이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쓰인 데가 어디냐면 석탄광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엄청나게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산업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풍차도 필요 없고요. 수차도 필요 없습니다. 석탄만 있으면 어디에나 공장을 짓는 시대가 벌어졌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업혁명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석탄을 사용하는 것을 더 개발한 게 전기기관차, 뭐 범선 이렇게 가기 시작했고 유통이 더 쉬워지니까 더 많은 생산이 벌어졌고 식민지 개발 벌어졌고 원자재 가지고 와서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국주의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석탄이야말로 사실은 기존에 있던 에너지 세대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세대를 만든 거고요. 그런 걸 저희는 주 에너지원이라고 부릅니다. 즉 단 한 개의 에너지만 존재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를 골고루 어쨌든 다 써야 되는 시대.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랑 비슷하고 볼 수 있죠. 그랬던 시대라면 석탄이 만들어지고 전기기관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게 필요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유가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뭐 펜실베니아주에서 약 50m 팠다고 그럽니다. 처음으로 나왔고요.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등불 대신에 쓰였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다임러 벤츠가 내연기관을 만들면서 그러고는 석유가 엄청나게 사용되면서 제2차 혁명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자동차를 수출할 때 그 나라에 석유가 나는지 안 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그 나라에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 국가 중에 몇몇은 이제 그게 안 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수력이 풍부하거나 등등 해서 더 이상 전기를 생산할 때 화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100% 전기를 재생에너지나 등등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수입하는 유일한 이유가 자동차 때문에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들이 쓰는 정책이 뭐냐면 좋아. 석유 안 쓰는 자동차만 허용할 거야. 그러면 그 나라는 100% 에너지 자급자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럽에서 왜 그 정책이 나오냐 이해하시면 그런 에너지 전환이 정반대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석탄, 석유의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가 동일한 에너지를 쓰고 20세기가 석유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로 갔다면 이제 몇몇 나라들은 스스로 작업자족을 하면서 석유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3종 세트가 얼마나 19세기, 20세기에 많이 쓰였냐를 볼 수 있고요. 뉴클리어와 하이드로가 바닥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바이오퓨얼 우드 차콜,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인데요. 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양이 줄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개발도상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저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의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친한파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분야의 개도국 공무원들을 서울대학교에 받아서 석박사 과정에 교육을 하는데요. 3년 전에 졸업한 친구가 르완다 공무원이었습니다. 르완다 뭐 에너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게 동물입니다. 아프리카에 초원에 있다 보니까 동물이 당연히 배설하는 게 있겠죠. 저거를 쓰면 외국에서 석탄이나 석유를 수입 안 하고 쓸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보일러를 만들고 그걸 국민에게 어떻게 보급하겠느냐가 그 친구 석사 논문이었습니다. 이런 걸 고민하는 나라가 아직도 전 세계에 많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적정 기술이라고 부르죠. 그쪽도 굉장히 재미있는 테크놀로지 분야가 됩니다. 하여튼 전 세계는 19, 20세기에 결국은 석유, 석탄, 가스 3종 세트로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원자력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도 굉장히 적은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전기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른바 3차 산업혁명 등등으로 이어지는 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IEA라든가 국제기구들도 전부 다 앞으로 전기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 에너지원이 석탄, 석유에서 원래는 가스나 원자력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기로 곧바로 이어지는 형태고요.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석탄, 석유는 1차 에너지지만 전기는 1차 에너지가 아니고 최종 에너지죠. 다른 걸 써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에너지원 쪽에서 오히려 지금 경쟁이 붙어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는 표가 이거죠. 뭐 제가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만 한국은 반도 국가라고 배웁니다만 섬이다. 외국의 분들도 얘기합니다. 니들은 뭐 섬 아니냐? 일본, 한국 사실은 섬인 거고요. 전 세계가 전기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얼마나 우리 위에 있는 나라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가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석유 탐사 기술이라든가 이쪽도 굉장히 개발되었습니다. 아까 처음 석유를 개발할 때 50m 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4km까지도 파고요. 석유 유전에서 기름 꺼내는 기술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물 위에 기름이 뜬다는 걸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기름을 꺼내다 안 되면 물을 엄청나게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밀어내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알코올을 집어넣습니다. 녹여서 끄집어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죠. 그 방법을 Enhanced Oil Recovery라고 부르고요. 현재 물 50 집어넣어서 석유 1 꺼내는 정도의 비율로 해도 경제성이 맞다고 하니까 정말로 많은 데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게 셰일 가스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수압 파쇄법과 수평 시추법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그러한 기법이 다 옛날에 50년 전에 만들어진 거지만 이걸 싸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서 기존 매장량을 그냥 2배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천연가스 쪽에 새로운 르네상스가 왔다고 얘기할 만큼 정말 굉장한 거고요.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많이 쓰여도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지 못했지만 셰일가스가 나오자마자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는 정말로 거대한 양이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생기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사용기기 쪽도 엄청난 효율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로 꼽으라 그러면 저는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스등 시대는 물론이고 백열등 시대를 지나 형광등을 지나 지금은 LED를 쓰고 계시죠. 그 등의 효율의 개선이라는 건 정말 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높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릴 때 봤던 형광등은 이거 아니고요. 더 비효율적이었고요. 지금 형광등 자체도 훨씬 더 개선되어 있는 형광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등 쪽 계열은 정말로 전등이죠. 빛을 내는 쪽 계열은 정말로 많은 성공을 거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바운딩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다들 자동차 또는 냉장고 다들 있으시겠지만 냉장고나 자동차 사실 때 제1번 기준이 혹시 연비나 에너지 효율이신 분은 아마도 드물 것이고 사이즈, 디자인, 색상 제가 보기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사람하고 얘기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이 뭐냐면 탑 러너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단지 연비나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기기를 그냥 발표합니다. 쭉 발표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그걸 삽니다. 그럼 기업은 키를 쓰고 그걸 만들겠죠. 우리는 그거 발표해도 국민은 그거보다는 사이즈, 디자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이 앞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에 맞춘 정책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의 정책을 가지고 와도 한국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국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리바운딩 이펙트가 꽤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자동차 연비 좋게 만들면 곧바로 더 몰고 다니거나 더 큰 차를 타버리고
마찬가지로 뭐 등등 다 마찬가지니까 가전제품도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석유가 석유 고갈 얘기를 혹시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석유 매장량이 늘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에너지기구가 매년마다 발표하는 표인데요. 2012년 표입니다. 박스의 가장 왼쪽 끝에 써 있는 영어를 보시면 already produced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냥 양으로 보셔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까지 캐낸 양하고 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아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끝에 빗금으로 쳐져 있는 게 이른바 기술 개발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GTL은 가스 투 리퀴드고요. CTL은 콜 투 리퀴드고요. 네, 에탄올, 바이오 에탄올 등등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런 기술 개발이 벌어지고요. 기술 개발을 하면 또 하나 특징이 세로축이 프로덕션 코스트인데 이걸 떨어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가운데쯤 있는 오일 쉐일이 바로 그건 거고요. 이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단가를 계속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대략 5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지금 오일 쉐일이 대강 어디쯤 있나 보시면 밑에 가로축으로 보시면 6천 빌리언 배럴 정도에 서 있죠. 이게 2005년 표입니다. 2005년 표를 보시면 오일 쉐일이 5천 빌리언 배럴에 있지요. 무슨 얘기냐면 국제 유가가 내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술 개발하고 해서 더 찾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양도 더 찾아내고요. 단가도 떨어뜨리는 형태로 기술 개발량이 원래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 간에는 사실 기술 개발 관련된 엄청난 그 경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석유가스가 고갈된다고 얘기하시면 그냥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넘어서서 다 쓰고 다 못 쓸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질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를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천연가스가 아까 제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바로 국제 가격입니다.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천연가스 가격이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제 원유 가격입니다. 그 전에 천연가스는 석유를 캐다가 나오는 부산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국제 유가에 그냥 연동됐었습니다. 근데 셰일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워낙 많은 양이 나오니까 가격이 분리됐습니다. 이걸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보시면 확실하게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은 오르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게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셰일가스의 영향이고 이제 미국이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이 가격이 내려가서 전 세계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전 세계 가격을 움직일 만큼 천연가스의 위력이 대단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 기술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빅데이터, IoT 등등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정보통신 기술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게도 해주지만 거꾸로 전기를 더 쓰게끔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그전엔 스몰 데이터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또는 사람 혼자 생각하는 이세돌 생각하시면 아주 쉽죠. 이세돌은 에너지를 얼마나 쓸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삼시세끼 밥 먹을 거고 네네네네 한 그 정도 들겠죠?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을 두는 동안 쓴 전기량이 12기가와트랍니다. 이거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발전소 한 개입니다. 통째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 기사랑 대결을 할 때 새로 만든 버전 알파고 광고를 찾아보시면 더 성능이 좋아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전기 사용량을 10분의 1로 줄인 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게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형태로는 도저히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줄이려고 한다. 그쪽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절전형 반도체 개발 같은 게 현재 반도체 쪽 회사들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빅데이터나 IoT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컴퓨터를 많이 쓰게 될 거고 전기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반도체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팔릴 거다. 그래서 선점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CO2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입니다.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기후변화 협약이 기후변화 문제와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느냐입니다. 리차드 뮬러 교수가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 2014년에 우리나라 신산업 대회에 와서 그때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CO2 다 줄여봤자 소용없다. 중국이 곧바로 한국이 줄인 CO2를 3년 만에 회복할 건데 한국 왜 줄이냐? 중국 가서 줄이고 개도국 가서 줄여라.
그러면 정말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CO2가 정말로 느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 사용량이 줄고 CO2 발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되는 거고 늘어나는 쪽에 가서 CO2를 줄일 기술을 전수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뭐 전자업계로 굉장히 뛰어나죠. 전자 이쪽이 뛰어난 나라들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온실가스가 나오는 물질들이 또 있습니다. 아마 프레온가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CO2가 아닌 화석연료가 아닌 온실가스 배출 물질이 있고요. 그걸 전부 바꾸기 위해서 이미 NF3라는 물질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선진국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미안한데 NF3를 인정 못하겠어. 그런데 HFO라는 게 있거든. 이건 듀퐁이 현재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 이거는 인정하겠어. 그러니까 이걸로 사. 찾아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몬트리올 의정사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의사결정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 기업 등등 비롯해서 전자산업들이 여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F3로 바꾼 노력이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고는 다시 미국에서 한국에 연락이 오기를 HFO 우리가 특허 갖고 있는데 한국이 화학산업이 뛰어나잖아. 그럼 우리 라이센스 해서 생산 좀 해서 전 세계에 팔지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예,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협약 얘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적 현상이죠. 기후변화 협약은 국가 대 국가 간 누가 더 이득을 볼 거냐는 치열한 논쟁인 겁니다. 화석연료가 없어가지고 기후변화를 하냐고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지금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뭐 원자력이든 재생에너지든 인류가 살아온 역사상 에너지원이 가장 풍부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화석연료를 안 쓰고도 옮겨갈 수 있는 옵션이 많아서, 그리고 그게 선진국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뭐 원장님께서 황금의 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세기에는 그게 아니었죠. 선진국들이 이른바 석유를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제 석유요, 오펙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선진국 전혀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알아서 석유 사오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선진국들이 석유를 가지고 돈 벌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등에서는 선진국이 앞서가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HFO, NF3에서도 앞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쪽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이상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게 지금 보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 또는 기후변화 협상인 겁니다. 기후변화가 아닙니다. 지구 온실화도 아니고요. 그래서 리차드 뮬러 교수는 개발도상국도 쓸 수 있는 어폴더블한 옵션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면. 그리고 이분은 입자 물리학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따님이 버클리 얼스라는 NGO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뭐 이분은 나이가 80, 70 몇 세 되신 분이고, 그러니까 따님도 꽤 나이가 있으시겠죠. NGO 활동을 하다 보니 그 얘기를 계속 들어서, 그래? 내가 입자 물리학을 하는데 그럼 고생대부터 시작해서 입자에서 CO2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정말로 해봤더니 그게 나왔더라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걸 미국 의회에 가서 증언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후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데 선진국들 옵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개도국이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다면 개도국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협상으로는 그게 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기술 개발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바마가 파리가 끝난 다음에 미션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몇 개 국가가 모여서 여태까지 CO2를 줄이는 기술 투자가 있었다면 그걸 2배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고요. 우리도 미션 이노베이션 발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 얘기가 더 진행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R&D가 중요할 터인데 계속하고 해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애기평에서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키스텝에도 좀 신경 써주시면 이쪽으로 우리나라는 선언했고 2배 늘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다 하는데요.
유일하게 안 하는 게 베이직 에너지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왜 이건 빠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나가겠습니다. 뭐 유럽은 성공한 사례들 많죠. 슈나이더 같은 기업은 에너지 절약에서 정말로 앞서가 있는 기업이고요. 한국의 루트에너지 같은 벤처 기업들도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나고 R&D를 통해서 기술 개발해서 그걸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세상, 그게 뭐 저희가 보는 세상이 아닐까 싶고요. 그게 어느 에너지원이냐가 보다는 이런 세상이 오는 게 진정한 전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경제라든가 정말로 현 세상에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앞에 보통 저희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붙여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지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보자면 꽤 오래된 겁니다. 현재 유럽에서 깔고 있는, 해상에 깔고 있는 풍력 발전기의 직경은요 140m짜리입니다. 대강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빌딩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바다에 놓고 저 멀리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고요. 집 앞에 보시면 참 전혀 그렇지가 않죠. CO2가 나오지 않기는 합니다만 님비 현상은 벌써 한국에서도 발생합니다. 풍력 발전기 하나 놓으면 갑자기 소가 젖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거나 뭐 어떤 얘기를 해서 뭐 1억에서 2억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유럽에서는 왜 그런 문제가 없냐 그러면 유럽은 그 동네 주민들이 직접 설치를 하고 그 이득을 스스로 봅니다. 한국은 사업자가 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주민은 이득 보는 게 없죠. 전기가 나와도 그 전기 혜택을 못 보죠. 예를 들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금 울산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정말로 싼 가격에 뛴다면 울산이나 포항이나 경주 쪽이 전기 가격이 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전 국민이 동일한 가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요. 2007년 4월이죠.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애트리, 서울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뉴로모픽 컴퓨팅, 뉴로모픽 세미컨덕터를 개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구조로 바꿈으로써 지금 이제 반도체는 이진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머리는 기억 장치, 그러니까 저장 장치하고 연산 장치 CPU가 같이 있죠. 여러분들 머리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컴퓨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장 장치 옆에 따로 있고 CPU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실제로 전기의 60%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쳐가지고 줄이자라고 하는 새로운 디자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2040년이 되면 현재 정보량의 100만 배를 쓴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사용량을 따면 10의 27승 주율인데요. 화력발전소로 따져서 수억 개에서 수십억 개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조그맣게 써있는 SCI 국제저널에 나와 있는 거고요. 반도체나 이쪽 개발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에서만 연산하는 에너지 연산하는 데 사용되는 양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도 우리가 에너지랑 다이렉트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에너지랑 연계를 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을 고민하신다면 이쪽 기술 개발을 통해서도 실제로 앞서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다른 걸 말씀드리면 쿠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무어의 법칙 등등은 들으셨을 텐데요. 컴퓨터가 연산 한 개를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량이 1.5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컴퓨터가 했어야 되는 거를 이제 핸드폰이 하는 거고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에너지량이 계속 줄어도 되는 거죠. 즉 배터리 사이즈를 그대로 두고도 훨씬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영국 드레이슨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프리볼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레이슨 테크놀로지는 영국의 과기부 장관을 지낸 Sir Drake, 드레이슨 경이 전기공학자입니다. 관두고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당뇨병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전국 어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걸 체크한 다음에 신호를 보내고 그러니까 결과를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터리가 아니라 아예 별도의 에너지 장치가 필요했고 허공 중에 와이파이, 신호, 잡음, 전화 벨소리 등등을 모아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기를 만든 겁니다. 이거 옛날부터 있던 기술들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냐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 기술 쪽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작은 전기량으로도 할 수 있는 연산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5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10년쯤 지났다고 생각해 보시면 요 전기량으로 할 수 있는 연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 기술 개발의 이슈라기보단 정보통신 쪽 기술 개발의 이슈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기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연료전지 하시는 분 오셨고 다른 분 오셨습니다만 아예 전기망에서 발전소 당연히 필요 없고요. 완전히 분리돼 나오는 겁니다. 태양광 충전 정도도 옛날 얘기인 거고요. 그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여기 이렇게 지금 오늘 여기 강의하고 있으면 여기다 갖다 놓기만 해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주 기초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RFID 센서인 거고요. 예를 들어 원장님이 직원들이 언제 왔고 어떻게 왔고 다 알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그냥 이 센서를 갖다가 쭉 벽에다가 깔아 놓으시면 그리고 이거 옆에다 붙여 놓으시면 알아서 작동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지나간지 알게 되는 거고요. 이걸 자율주행 자동차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센서링을 전부 다 하죠. 도시의 도로나 벽에 전부 이걸 깔면 주변에서 신호를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데이터의 양이 훨씬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안전주행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형태로 갈 수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인공광합성도 아주 대표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2조 원을 때려박으면서 거대하게 R&D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몇백억 단위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전의 테크놀로지가 아닌 테크놀로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 분야에서도 거대하게 R&D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정말 상용화됐다고 생각하시면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한국에 없는 그리드망입니다. 한중일 그리드망을 연결하자는 얘기는 2013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도 얘기했고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이거 사실은 일본 정부 연구소 거를 그냥 제가 가져온 건데요. 러시아, 중국과 링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요. 중국 정부 1대1로 얘기는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등등을 건설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은 에너지를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등에서 이미 가져오는 걸 시도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연결하고 등등해서 에너지원을 연결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요, 아니 유럽이요, 이렇게 사하라 사막까지 연결해서 거대한 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을 구축하게 되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구름이 가리워도 사하라 사막이 쨍쨍하면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옵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아까 표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원자력 하시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를 러시아에 지어놓고 그냥 전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국내에 발전소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학부생들 수업할 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네 집 옆에 발전소 놓고 그 전기 쓸래? 안 그러면 러시아에다가 발전소 지어놓고 가져와서 쓸래? 입니다. 예전에는 러시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에서 쓰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옆에 두고 발전소를 옆에 두자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요즘은 사오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한 쪽이 많습니다. 님비 현상이 자꾸 커지는 게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유럽 국가나 이런 데들도 다 러시아에서 가져가고요.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국가들 중에 옆에 나라랑 망을 연결하지 않은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중국조차도 연결을 한 거니까 사실 이 두 나라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건 동남아시아 국가 전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쉐어를 하게 되면 솔직히 그 나라들이랑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로 의존적이 되죠. 이걸 인더스트리얼 심비오시스라고 합니다. 산업 생태계입니다. 서로 생태계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이슈가 있어서 실제로 평화도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이른바 몽고하고 러시아이죠.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많죠. 그러니까 그 두 나라에서 에너지를 받자는 아이디어고요. 한전인 경우는 현재 몽고에 발전소를 세우고 중국을 거쳐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슈퍼그리드를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대통령이 갔다 오셨습니다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거 말고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이건 사실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한중일에 얘기하고 있는 이슈고요. 해양수산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쪽 분야의 R&D를 많이 투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얘기는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무역 항로가 남방 항로였고요.
이쪽으로 가면 대강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24일이 걸리는데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다 보니 북극이 자꾸 녹기 시작해서 쇠빙선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날짜가 자꾸 많아져서 2030년이 되면 거의 6개월을 지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만약 지나가게 되면 14일 만에 운송을 하게 되니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무역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나는 그 대륙 한가운데로 1대1로를 지어가지고 그걸로 실크로드를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우린 위로 지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중요하게 되는 게 러시아 문제고 북극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살펴보셨다면 얼마 전에 대우조선에서 만든 배가 쇠빙선 없이 북극을 지나갔다고 나오는데 그 배가 연료가 뭐냐를 보셔야 되고요. 천연가스입니다. 기존의 배는 중유로 가는데 그건 북극을 못 지나갑니다. 오염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로 만드는 배만이 지나갈 수 있고 한국 조선회사가 제일 먼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회사가 곧 관련된 쪽으로 해서 배를 수주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조선회사가 앞으로 몇십 년간 LNG로 가동하는 LNG 선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가동하는 LNG 선박 등등을 제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요. 그걸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물류가 북쪽으로 지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LNG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될 거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정말로 모르시겠죠. 앞으로 2030년, 2050년이 되면 한국이 도대체 무슨 에너지를 쓸까? 테크놀로지도 완전히 바뀌고 있고 기존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방식도 아예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에너지 이슈라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키스텝에서 기획을 좀 잘해주셔서 R&D 분야를 통해서 많이 발전을 시켜주시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동계올림픽 많이 지금 표 사실 수 있거든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즐거운 잔치가 되게 참고로 여기도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많이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주요 감사합니다. 허은영 교수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좀 큰 지구적인 시각에서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역사를 관통하면서 또 지역을 넘나들면서 아주 폭넓은 식견을 발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듣고 있다 중간에 제가 명견 만리에 좀 와 있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주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그동안에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발전을 쭉 해왔었습니다. 많이 받아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만약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어떤 에너지를 쓸까 하는 질문을 좀 들어받아봤습니다. 저도 사실 시간이 짧아서 대답을 잘 못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모든 원천은 태양이다. 그리고 또 지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행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과 또 바람이 있다. 결국에는 글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원래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그때 했었고요. 근데 우리 기존의 에너지 체제에 익숙한 현재 우리의 사고로서는 사실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급과 이 소비 측면에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앞으로 할 것이고 눈부시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 우리 경제와 생활의 패턴이 변화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러한 전환 과정에서 우리 원자력이 자기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많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한 30년 동안 징검다리 했는데 제가 볼 땐 미안한 얘기지만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본체 노릇을 하려고 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많은 이제 또 반향을 또 얻고 있죠. 그리고 또 새로 등장한 게 뭐냐면 천연가스가 자기가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좀 상황이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허 교수님처럼 큰 그림 보다도 우리 한국의 상황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남은 시간 한 7분 정도를 좀 쓰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산업 발전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략 이렇게 한 10년 단위로 잘라보면 변화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60, 70년대는 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 그리고 산업 이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전 공급 이게 가장 큰 모토였죠. 그 80년대 들어서면은 그 전 10년 동안에 두 번의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다원화하겠다고 10년 동안 아주 애를 썼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 그 전번부터 또 시작했던 에너지 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규제 완화한다고요. 시장 경쟁 도입한다고 또 한 10년 동안 상당히 또 역점을 뒀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만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 저탄소 에너지 체계 구축이다. 또 이렇게 한 10년, 15년 이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강 그 정도 한 10년 정도의 어떤 텀을 가지고 이 1년의 진화 과정을 겪어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의 상황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변화 과정보다는 좀 더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설명도 계셨습니다만 이 기술 수준의 변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시장 상황의 변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진적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적으로 소위 가치 기준의 변화가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용해서 한꺼번에 모아보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획기적인 시스템의 개혁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 제가 한 10년 단위로 대강 이렇게 흘러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세월을 쭉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조는 역시 에너지 안보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에너지 안보의 가치는 중요합니다만 정책적인 중요성이나 시급성은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원 확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지속 가능 자원의 확대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원 확보는 해외 나가서 땅을 파서 파가져오는 거지만 지속 가능 자원의 확대는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폭이 넓다는 측면에서 이 에너지 안보의 개념 자체가 지금 이제 바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국민의 그 안전에 대한 의식,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경제개발의 어떤 그 논리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나 어느 정도의 위험은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어림없죠. 예. 생활 불편 참지 못하고 건강 문제 이슈가 되면 특히 이제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국민 불안도 이제 상당한 이제 가치로서 이렇게 인정이 되는 시대니까. 근데 가히 이제 에너지 전환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제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늘 관찰하는 게 이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 이 주요국 에너지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혼돈의 에너지 정책 시대다 이렇게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그 상황에서도 역시 재생에너지 즉 분산 전원의 확대는 공통적인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과 비전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좀 해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그 정책의 핵심 내용은 결국 환경성 강화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용은 한 세 가지로 본다면 이제 원전과 석탄을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 확대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한 사항은 아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금 문제, 그다음 수급 불안, 온실가스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하나의 그 문제 제기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를 좀 더 면밀히 짚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리 오리코기가 지금 오리코기 건설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이게 좀 더 빨리 우리
눈앞에 와 닿으니까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또 어떤 그런 인식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도 또 시간이 되는 대로 토론을 좀 했으면 하고 그냥 제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에너지 전환을 좀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게 수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과거처럼 이렇게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구조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수요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면 내부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보다 더 용이해질 것이고 그러한 또 상황에 어느 정도 가까이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요 관리를 앞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원찮게 지금까지 끌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수익성을 확보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지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갈등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보틀렉인데 수익성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획기적인 그 규제 완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제는 패턴 자체를 바꾸고 나가지면 안 된다. 대기업이 들어가서 발전소 건설해서 이익만 빼가는 사업은 더 이상 국민이 수용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 지자체가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좀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전력시장 동향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환 정책이 추진된다고 본다면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조짐이 없는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늘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사단이 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력시장 동향을 그리고 에너지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소위 말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LNG의 수요가 앞으로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이제 수입하는 행태도 이제 변화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어떤 그리드의 변화, 연계성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에너지 네트워크 강화를 국제 간 네트워크 강화를 이제 실제로 좀 해야 될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거의 다 됐네요. 그 외에 제가 각 산업계나 사회 국가 차원에서 했던 이 제언이 있었던 내용을 좀 이따 시간이 되면 하고요. 결어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력 부분의 설비나 생산 구조를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이제 8차 전력수 기본계에 이제 담아야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국내 에너지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국제 에너지 시장도 비교적 지금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이런 때가 에너지 전환을 거기서 도모할 수 있는 그 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앞으로 좀 획기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저는 사실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술과 산업 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에너지 자원이 모자라서 해외 의존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에너지 기술도 그리고 에너지 산업도 다시 해외에 의존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이걸 산업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정말 우리 국가의 명운을 걸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시간이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배우가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은 처음에 원장님께서 시작을 하실 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의 합이다 이렇게 아주 쉬운 말로 정의를 해주셨고 우리 흑 교수님께서 또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붙여주신 말이 이제 정말 기술이라고 하는 기반이 가장 에너지에서 중요한 결국은 이제 정치 경제를 어떻게 이 기술 기반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크게 보면 일단은 1차적으로 환경 급전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맨 먼저 떠오르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원전의 축소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급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볼 때 연결이 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안전급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은 이게 이제 원전을 좀 축소해 나간다거나 이제 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 발전의 확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청회라든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은 왜 가스가 들어와야 되느냐에 더 불만이 많으시죠. 사실 원전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이산화탄소를 상당히 배출하는 기술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꼭지가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꼭지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변한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스마트 시티라든가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간다는 의미로 해서 세 번째 저는 그 키워드가 떠오르고,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신산업을 저는 그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제 수요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했고 현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게 분산 발전의 시대, 또 아까도 여러분 그 강의에서도 강조가 됐듯이 이 모바일 에너지의 중요성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매시장 개방이 없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하기 위해서 DR 사업, DER 사업, 다양한 수요 관리 사업들 그 여러 번 제안이 됐었고, 심지어 아주 소규모, 극소규모의 이 프로슈머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하나도 궤도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로 사업을 창출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까지는 대부분의 법과 제도가 다 묶여 있고 계류가 돼 있어 가지고 하나도 지금 구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미래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도 이 발전소는 다 분산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한 10년이나 좀 넘어가게 되면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가정의 에너지 안보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즉, 각 가정은 최소한의 생존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그 편리함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그 비교적 친환경적인 발전기들을 하나씩은 다 보유하게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태양광을 조금씩 설치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기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쓰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 그 신재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발전 방식까지도 소형화되고 분산화가 되는 것이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더불어서 가능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묶여서 전체적으로 효율이라든가 수요 관리, 심지어 공급 관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일단은 산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는 현재 지금 그 발전 설비 사업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민간 발전사에 이제 연구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것들은, 왜 그 강의에서도 나오면 왜 그러면 민간 발전사들 혹은 발전 설비 사업자들은 투자를 주저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업의 지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USC 보일러를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 화력 발전을 안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모든 대형 사업에 대한 가스터빈을 개발하는데도 1조씩 들어가는데, 이런 일들이 시장이 처음에 내수 시장마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많은 정책들이 이렇게 일관되어 오다가, 그러니 그 실제로 대형 어떤 그 기술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 결국은 개발을 해도 사업의 지속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이냐가 사실상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업은 일단은 정부가 시장을 같이 이렇게 개발, 그러니까 시장이 없는 사업은 아예 상상이 안 되고, 또 시장에서는 적절한 사업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정부의 역할은 시장 창출과 더불어 지속성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걸 도와주고, 거기에 맞춰서 법과 제도가
이게 꼭 우리 법과 제도가 좀 늦게 간신히 이렇게 제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렇게 공조가 돼가지고 맞춰주면서 거기에 이제 R&D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전주기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형식의 R&D가 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들이 많은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그 시장이 개방이 거의 잘 안 돼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할 때에도 작은 여러 가지 그 제도라든가 조례라든가 설령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그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현 정부는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보고 있는데 전력 시장도 거의 우리가 100조 시장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140조, 160조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만 이제 저 붙이자면 산업을 이렇게 육성을 해주실 때에는 건강한 산업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결국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밸류체인 상에서 이 각각 단계별로 민감도가 한쪽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태양광 사업이 그동안에 많은 진공을 거쳐서 지금 상당한 기술 수준까지 가고 있지만 이 사업이 지금 두바이에 가면 40센트가 지금 시장 가격이거든요. 국내 생산 가격보다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래서 지금 이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 200메가, 250메가 이런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 진입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R&D 문제, R&D에 대한 정부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야 된다. 또 다양한 어떤 발전원 혹은 여러 가지 플랫폼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기술이라든가 여기에 골고루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도 좋고 또 이미 현 정부는 이 기초 원천이라든가 이쪽에 과거에 한 24% 차지하던 것을 한 50%까지 늘리겠다 해서 아예 이 R&D의 경쟁력을 바닥부터 좀 확보하겠다 이런 정책들도 현재 지금 구사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들지만 자발적인 R&D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R&D에서 현재 지금 그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를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R&D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제품들이 나오고 이제 국산 제품이다 해외 제품이나 이런 것보다도 응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시장 해외에 있는 시장도 우리 거 우리 시장도 또 우리 거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연구 진행 과목의 유연성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시간에 하기로 했던 약속만 지키는 것이 R&D가 아니라 연구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중소 중견 기업 그리고 또 대기업의 역할이 현재 지금 매우 모호하게 대기업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든 많은 프로그램들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적인 그런 환경 변화나 정책 변화는 결국 이제 에너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기술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화석의 의료 시대에서 지금 분산형의 청정 에너지 활용 시대로 전환이 촉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뭐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에너지 시장 구조도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가 부각됨으로써 그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태양광이나 뭐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뭐 발전 단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뭐 ESS도 투자비가 떨어지면서 이제 시장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제 화석 에너지보다도 비용이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인 문제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에너지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런 기술의 발전이 그 시장의 어떤 경쟁과 여러 가지 뭐 산업과 그런 어떤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선점해서 그 산업의 동력으로 키우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미래 에너지 산업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이 기술과 그 정보의 전쟁입니다. 결국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산업들을 확대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서 뭐 시장을 이렇게 좀 조성을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보면 이제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요소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기존 발전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융복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이제 소비자 단으로 와서 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어떤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근데 이게 인간이 어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보다 그 최적화 시켜 나가서 정말 한치의 뭐 낭비도 없는 그런 형태로 뭐 바뀌어 나가겠죠.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IoT 기술이 도입되면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또 그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그 에너지 부문의 P2P 거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뭐 프로슈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전기 요금보다 오히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각 뭐 개인이나 뭐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이제 뭐 설치를 해서 좀 그 잉여 쓰고 남는 잉여 전력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다른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뭐 거래도 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 요금이 오히려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굳이 이걸 만들어서 뭐 할 유인도 없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래들이 잘 일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래의 이제 기술이나 정보가 이렇게 에너지 시장이나 아니면 관련 산업들을 굉장히 이제 좌지우지할 텐데 현재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이 기술의 수용이라든지 정보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뭐 산업을 개발하고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현재 에너지 시스템을 보시면 그 주로 이제 공기업 운영 위주로 에너지 규제 시스템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원별로 굉장히 칸막이가 심각합니다. 이건. 그래서 뭐 융복합 기술을 가져와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각각의 에너지 원의 뭐 그 고유한 그런 특성들과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자체도 에너지 원별로 이렇게 계속 관리하는 그런 칸막이 규제가 가장 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나 정보가 독점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태원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소매 시장 개방은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자체도 사실은 한전이 다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은 그런 이제 전제 조건 하에서 뭔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요금 체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민간이 R&D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 요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기술 발전으로 해서 커져 나가고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데 사실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민간이 왜 거기에다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제도적 요인들이 계속 민간이 못하게끔 계속 막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계속 이제 확대됨으로 해서 개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뭐 그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이게 확대됨으로 해서 과연 우리의 현재의 전력 운영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개통 운영 시스템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1년 4월에 지금 전력 도매 시장을 개설한 이후로 한 번도 지금 제대로 그 시장 자체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뭐 그 안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는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과거의 그 한전이 독점하던 형태의 그런 그 시스템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안에서 그냥 이윤을 서로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지 전혀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변동성이 커지고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장, 그 전력 시장의 운영 메커니즘 자체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이 그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공기업 위주의 전통적 에너지 규제 시스템보다는 민간 부분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고 투자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유인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그 에너지 거래 시스템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에너지 시장 개방이라든지 정보를 이제 다양하게 활용해서 시장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좀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특히 이제 그 전력 시장 운영 제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현물 시장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거래를 현물 시장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아마도 그 공급 안정성 때문에 안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앞으로 그 분산형 전원의 활용 뭐 이런 것들 고려한다고 하면 오히려 어떤 계약 시장이라든지 좀 더 그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 미리 이제 그 가격이나 그 물량을 좀 보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당을 하고요. 사실은 현물 시장은 그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에 좀 그러니까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변동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단지 뭐 하루전 시장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시장을 포함해서 개통 보조 서비스 시장 등 조금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시장을 좀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시장을 좀 선진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뭐 정책 전환이라든지 이런 뭐 신기술의 개발을 해서 시장의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마 작동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동시에 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다가오군요. 양재 천변이 아주 청명한 날씨로 이렇게 우리를 오늘 반겨준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의 제목이 에너지 미래 디자인. 지금까지 저희가 개최했던 이 포럼 제목 중에 가장 감성적이고 그러면서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허은영 교수님 그리고 제가 평소 존경해오던 우리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님 이렇게 모셔서 패널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 하면은 에너지는 키스텝이 미션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기획하고 또 향후 디자인하는 이것을 넘어서 그 에너지 이후 또는 그 넘어서의 산업 또 그것을 넘어서 경제 정치 그래서 에너지는 정치와 경제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 2년 전이지만 2015년에 파리 기후협정이 이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실가스를 저감하자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 녹색 성장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탈원전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과연 에너지,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근데 삶을 떠나서 에너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류의 역사가 에너지의 패권을 두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허은영 교수님께서 오늘 이제 바로 지난달에 번역한 책이신데요. 황금의 샘, 에너지, 정치, 경제학을 저는 다뤘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단지 오늘 기술을 넘어서 산업을 넘어서 정치, 경제의 입장에서 보자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배럴당 50.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이분을 불렀어요. 졸지에 저는 또 한국 스케줄 만들어야 된다고 서울대학교에서 모시고 해서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뭐 책도 사인 받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 전 세계의 석학들이 21세기의 주요 주제가 뭐냐고 얘기하니까 20세기 때는 주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주요 이슈였다면 기후변화 이슈가 분명히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공급 쪽 사이드에서의 정책만 있다가 소비 쪽 사이드의 정책이 동시에 등장한다라는 얘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21세기 초반에 벌써 한 10몇 년 됐네요. 우리나라에 근무하시던 주한 러시아 대사께서, 이게 한국말로 발음을 하면 좀 안 좋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 발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고요.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인터뷰 기사를 싣고 대놓고 한국 정부 보고 뭐라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 2년 차였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아무 대응을 못했는가? 실제로 선진국들을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에 국가 에너지 장기 계획들을 전부 내놓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유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때 국제 유가가 얼마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배럴당 2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도 뭐 이 내용을 모르지 않았고요. 노무현 대통령 첫 해에 실제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보고도 만들고 국가에너지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슨 일이 터져서 사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나라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2008년에 가서야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다음이었습니다. 뭐 얘기하시는지 금방 알아채시겠죠. 그럼 왜 이걸 발표 못했냐 하면 바로 그 이유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이슈였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위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원자력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거였고요. 지금 뭐 사드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국가 전체가 결사반대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자체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원자력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책으로 내놓기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유럽과 선진국들은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시작하자마자 유럽은 제일 먼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장기 에너지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1986년 1, 2차 오일 쇼크가 끝난 다음부터 10여 년간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어 오다 보니 전 세계의 석유 사용량이 늘기 시작했고요. 또 그렇게 낮은 가격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른바 오펙 국가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량 중에 오펙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늘기 시작했고요.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저 친구들 저러다가 사건 만들어내지라고 생각을 해서 오펙에서 수입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은 실제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늘어날 거로 보이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고민을 했고요. 마침 북해 유전이 있습니다. 유럽은 북해 유전, 그러니까 가스와 석유가 충분히 나오고요. 프랑스의 원전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오케이, 이거 충분하니까 요거 가지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걸 줄이자. 그럼 줄이는 방법을 뭐로 할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쓰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쓰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두 가지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것들이 유럽의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약 정책의 대표적인 게 독일의 린 정책입니다.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고요. 대학, 정부, 연구기관이 모여서 기업들이 원하면 기업의 자문을 받아서 기업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노하우를 그 옆에 회사에게 계속
전가해서 현재 이미 400개 기업을 끝냈고요. 목표가 3,000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1인당 전기 사용량이 5,000W인데 그걸 2,000W까지 줄이겠다고 선언을 해서 정말로 절약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아예 그 전기 자체를 다른 형태, 즉 석유나 석탄 등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것으로 바꾸겠다는 시도를 했고요.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그리드죠. 전력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유럽은 국가들 간의 전력망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관련된 학회에 가면 논문의 절반이 이 시장 간의 가격을 어떻게 조율하고 할 것이냐가 아주 대표적인 논문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냥 섬으로 살고 있고 일본과 중국과 전혀 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중일이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사실 실제로는 따로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유럽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그때가 아들 부시, 그러니까 달러라는 그 마지노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50달러? 네, 원유는 5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셰일 가스가 과연 에너지 패권의 강자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탈석유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나가야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어떤 기술로 어떤 산업의 경쟁력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 여기에는 늘 우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러한 전략 그리고 키스텝으로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에 우리는 1조 6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이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또한 어떤 기술 개발의 효과를 가져왔느냐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2차 전지에서는 대한민국이 최강자로 올라서고 있다. 그것도 향후에 연료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또한 페롭스카이트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진 그 태양 전지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없이 천연가스도 없이 95% 정도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나라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향후의 에너지 패권을 확보해 나가자. 이제 이런 측면의 에너지 정치 경제학을 오늘 허은영 교수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제가 말씀드린 김진우 전 원장님 또 주식회사 MTFC의 이태원 부사장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우수 본부장님께 고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향후 에너지에 대한 통찰력과 해안을 갖고 한국의 과학기술 기획에 큰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이만 감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지금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대전에 갔더니 이제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나름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국하고 연계를 좀 맺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관련된 토론을 애경연에서도 오시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오시고 해서 독일 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하고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앞서갈지는 모르겠는데 배터리하고 이런 부분은 한국이 훨씬 잘 가니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배터리하고 독일의 재생에너지하고 한번 같이 결합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독일 쪽에서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제 독일보다 더 앞서가 있는 분야가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과거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 미래 디자인이라는 것을 붙이는 이유는 사실 이 위에 있는 책 때문입니다. 바클라브 스밀이라는 분은 체코 태생이고요. 석탄이 많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교수를 하셨는데요. 에너지 애트 크로스로드라는 책을 2003년에
내시고 그 외에도 다른 에너지 관련된 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목을 창작가 비평사가 번역을 의뢰를 해서 저하고 이제 김태희 교수님, 이수각 교수님 세 분이 서울대 공대 교수 세 명이 모여서 책을 번역을 했더니 창비사에서 붙여준 제목이 에너지 디자인이었습니다. 영어 제목하고 너무 다르죠, 느낌이. 처음에는 막 실랑이를 하다가 그 제목이 가지는 뜻을 조금 알고 나니까 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저도 강의 제목에 미래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책은 리차드 뮬러라고 버클리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고요. 사실 Physics for the Future President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래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실제로 버클리 대학교 강의 이름입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예를 들어 미래 대통령을 위한, 여기서 미래 대통령은 버클리 대학교 학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좀 말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게 훨씬 허용되는 거고요. 한국의 출판사는 미래자를 딱 떼버리고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라고 이름을 바꿔서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요 책이 이제 한국에 나온 게 2014년이고 제가 뭐 번역에도 조금 개입을 하고 이제 감수도 하게 됐고, 운이 좋게 그때 대통령 에너지 신산업이 한참 이슈였고 에너지 신산업 대회를 한국에서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